자, 이번에는 42회고요. 42회 1호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자, 1번 문제 보시죠. 다음 재무제표 보고 형식, 재무제표 물어보고 있죠?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의 대화 중 옳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처음 여러분 만났을 때 재무제표 이렇게 써드리면서 여기 재무상태표인 경우 여기에 재무상태표인 경우에는 여기는 일정 시점이라는 얘기 했었죠. 일정 시점이면 2020년 12월 31일 아니면 2020년 1월 1일 일정 시점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요. 화폐 단위가 적혀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또 뭐 원 이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보고 통화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왼쪽에서는 뭐 기록하라 그랬었죠? 예전 회사명. 그죠? 이게 반드시 기본적인 틀이라고 그랬었어요. 손익계산서라면 여기 일정 시점의 날짜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 적혀 있겠죠. 그죠? 자, 요걸 기본으로 해서 한번 보자고요. 강 부장은 회사명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회사명은 지금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회사명은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조과장은요.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기간 종료일이면 예죠. 그 다음에 또는 회계기간. 회계기간은 손익계산서일 때는 회계기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오케이. 세 번째 오대리가 외부감사 여부와 외부감사기관명 여기 있나요 그런 거? 이거는 감사보고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대리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사원은요. 보고통화와 금액 단위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기본적인 거 눈으로 한번 익혀보시면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틀리지 않으실 문제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항공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과 관련된 자료래요. 12월 1일 12월 1일이면 지금 평가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판매하는 거죠. 매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4월 1일 그 공인의 주식 1000주 한 주당 얼마에 샀다고 했어요? 5,000원에 지금 취득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하니까 계정의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쓰라는 얘기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취득하고 매입 수수료 15,000원을 포함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단기 매매증권은 매입 수수료 얘는 부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별도로 써주세요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환관비에 속합니까? 영업 외 비용에 속합니까? 영업 외 비용이죠. 그럼 4월 1일 날 우리가 취득한 단기 매매 증권의 값은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1000주라고 했으니까 1000주 곱하기 5,000원 하게 되면 그냥 일자 띄워주고 그냥 공 3개 붙이면 되니까 5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12월 1일 날 취득한 거 한 주당 다 얼마에 팔고 있어요, 지금? 5,500원에 처분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은 이렇게 500만 원 계산하고 또 1000주 5,500원에서 550만 원 계산하고 이렇게 할래요? 아니면 저처럼 5,000원에서 그냥 그 주식 단가 있죠? 5,000원에서 5,500원에 팔았다면 500원 이익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되죠. 500원 곱하기 1000 한 번만 이렇게 주게 날까? 그럼 50만 원 되겠죠. 그럼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50만 원 이거 되겠죠. 되셨나요? 근데 얘 문제를 왜 냈을까? 바로 얘 때문에 낸 거예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을 갖다가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수료 포함시켜야 돼요. 어디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에다가 유일하게 얘만 주식에서 별도로 했어요. 됐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에 관련된 문제네요. 기계장치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2020년 결산할 때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감가상각비 얼마죠? 라고 물어봤어요. 몇 년도? 2020년이라 했어요. 결산할 때. 근데 여러분 요거 문제 나올 때 말이에요. 아주 잘 계산해야 돼요. 뭐를? 연도를. 지금 2019년이라 그랬죠. 19년 1월 1일이라고 한다면은 2019년 12월 31일 날 한번 감가상각 했겠죠. 12월 31일 날 감가상각하는데 기계장치는 지금 여기다 쓸까요? 자, 기계장치는 지금 100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용연수 5년이라 그러죠. 그럼 얘를 내용연수로 나누기 전에 뭘 빼줘야 돼요? 정률법이네. 그죠? 정률법은 어떻게 해주기로 했었죠? 취득가액이 미상각잔액이죠. 다시 여기다가 까먹었을 만 할 테니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때는요, 미상각 잔액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정률, 다른 말로는 상각률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요것만 곱해주면 감가상각비 계산된다 그랬었죠. 잔존가치 같은 거 필요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미상각 잔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해 기계장치 10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얘가 미상각 잔액이잖아요. 취득원가가. 그래서 곱하기 상각률 몇 퍼센트래요? 45%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금액은 45만원 계산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미상각 잔액은 얼마일까요? 두 번째, 왜냐면 이건 지금 2019년도 거잖아요. 지금 여기 2020년도 거까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2020년도에 미상각 잔액은 55만원 되죠. 여기 또 몇 퍼센트 해주면 돼요? 45%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55만원 곱하기 4,5 하게 되면 24만 7,500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답은 얘가 답이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얘 기계장치에 대한 처분 문제는 얘는 항상 연습할 때요, 이렇게까지 연습을 꼭 해두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처음에 취득할 때 기계장치는 100만원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 2년 동안 사용하면서 감가상각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 얼마가 됐어요? 45만원하고 24만 7,500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얼마가 나왔냐면 69만 7,500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30만 2,500원 이렇게 나오단 말이죠. 요게 여러분들이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해서 감가상각비다 뭐다 나오면은 반드시 요 모양을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감가상각 누계 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뭐냐면은 이 장부가액하고 얘를 갖다가 30만원에 지금 처분한대요. 대부분 장부가액보다 처분하는 금액은 대부분 다 적어요. 그러면 장부가액으로 30만 2,500원인데 얘를 30만원에 처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얼마가 손해예요? 2,500원이 손해겠다. 그럼 얘는 뭐라고 규정 써야 돼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지금 회계 처리는 안 하더라도 항상 여기 만들 때 연습하실 때 요 모양까지는 만들어 두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에 일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공부하실 것들이 아니라 회계에 대해서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하실 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자꾸 복습을 해 두셔야 한다는 얘기죠. 되셨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얘가 몇 회냐면 42회예요. 지수씨 42회. 그냥 화면 보세요. 일단 지금은.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옳은 거 찾으라 그러죠. 이것도 한번 사용하기 전에 한번 말부터 해보고 할까요? 자, 무형자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느냐면 무형자산의 기본적인 항목들인데 무형자산은 일단 형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정의 중에서 얘는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인데 그래도 식별 가능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용어도 설명해 드렸었죠.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우리가 무형자산 생각할 때 정액법, 정렬법,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생산장 비례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고 정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뭐로만 사용해라? 정액법으로만 사용하라고 했었죠. 있어요? 그럼 여기 예를 한번 들어봤을 때 1번 보기 정률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연수학계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산장 비례법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정한 게 없었다면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얘는 무형자산을 생각할 때에는 여기 우리 그 내용연수하고 잔존가치 있었죠. 무형자산의 생각은 잔존가치는 0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얼마?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원칙이 이거라면 0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법령, 법으로 정해놓은 거요. 또는 계약, 계약에 의해서는 그 상가, 그 내용연수 있죠. 만 20년을 갖다가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초과할 수 없어요. 법령 계약에 의한 거 아닌 것들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에 반대로 법령이나 그다음에 계약사항이 있었다면 20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생각할 때 무형자산을 생각할 때에는 우린 간접법이 아니라 직접법으로 사용했었죠. 우선 여기는 직접법으로 무형자산 생각을 했다는 이 정도 설명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서는 여기서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다 그랬었죠. 그리고 제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고정자산 부른다 그랬죠. 유형자산의 목적은 뭐예요? 까먹었어요? 다시. 재고자산의 목적은 뭐예요? 판매 목적.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유형자산의 목적은 사용 목적 또는 영업용 또는 업무용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고정자산도 여기 무형자산도 똑같아요.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고정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물리적 형체가 없는 판매용이에요? 아니죠. 판매용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해주라고 지금 했으니까 얘는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지출한 금액은 개발비로 분류한다. 무형자산 개발비 맞기는 한데 소프트웨어는 계정이 뭐라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죠? 소프트웨어로 기록하면 되는데 개발비 됐으니까 얘도 틀렸죠. 네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기록한다. 영업권은 외부에서 사갖고 온 거 아니면 무형자산에
저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제가 지난번에 뭘로 설명해드렸냐면 여기 매장 자기가 장사가 조금 된다고 내 거 영업권 우리 보통 권리금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잖아요. 100억 본인은 할 수 있지만 기록할 수는 있다? 기록은 못해요.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제가 얘기했던 권리금 생각하시면서 권리금 본인이 아무리 많이 불러도 상대방이 그 권리금을 주고 사준 거 아니라면 그건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재무회계에서 비교해서 생각할 때는 영업권이라는 거 그 회사에서 영업권을 100억, 1000억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거는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영업권 무형자산이라고 해놓은 것은요, 외부의 영업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죠. 영업권이라는 것은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재무상태표에서요, 자산은 지난번에 100이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부채 얼마 했었죠? 30. 그 다음에 자본은 70.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회사를 살 때 부채를 우리가 갚는 조건으로 70만 더 주면 자산 100짜리 사올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안 파니까 제가 지난번에 배민 예를 들어 드렸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얼마에서 갖고 왔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1000원 주고 사갖고 왔다고 쳐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상의 그 회사의 자본은 70인데 1000을 주고 샀으니 얼마를 더 많이 준 거예요? 930을 더 많이 줬죠. 그렇게 외부에서 그 회사를 살 때 자본 계정보다 더 많이 준 돈, 그게 영업권이에요. 외부에서 사갖고 온 거. 근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 영업권은 1000억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기록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거. 그 얘기를 설명한 거랍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그 외상매출금에 대한 그 T계정이 나오더니 이번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빠지지 않고. 왜? 회계 담당자들은 T계정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자, 대손충당금 보고 또 아까처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대손충당금은 자기 자리가 어디죠? 자산이니까 대변이 자기 자리죠. 자산인데 매출 채권을 차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기 2월이라고 해서 지금 2만원이 대손충당금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지금 8,000원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받으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계정인데 결산일 현재 100만원의 받으럼에 대해서 3%를 갖다 대손을 예상한다 그랬었죠. 100만원의 3%면 얼마예요? 3만원인가요? 그러면 3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 대손충당금 2만원 있는 것 중에서 8,000원은 사용했죠. 그럼 현재 잔액은 얼마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12,000원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대손충당금은 얼마 설정해야지 돼요? 3만원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 즉 18,000원만큼을 12월 31일 날 우리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죠? 보충법으로. 그럼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 계정은 어떻게 써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18,000원 이렇게 쓰시겠죠. 대변에다가는 충당금 18,000원 이렇게 또 쓰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12월 31일 날 지금 여기 나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8,000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는 18,000원 요거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는 차기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올해 지금 우리가 대손충당금 지금 마감할 때 지금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으면 얘 갖고 내년 사용해야 되잖아요. 얼마가 넘어가야 돼요?
3만 원이 딱 넘어가야 되죠. 우리가 설정한 금액 그거보다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돼요. 여기 차기 2월에 대손충당금은 반드시 우리가 설정한 이 금액만 이 숫자가 꼭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차기 2월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 여기는 3만 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얼마? 여기는 18,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멈춰놓고요. 됐죠? 5번은 설명 끝났고 6번부터 또 보죠. 아까도 봤지만 6번 문제가 꼭 그런지를 저도 잘 비교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본기적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6번 문제도 자본기적 나왔었죠. 한번 또 보자고요. 자본 증자라고 나왔네. 자본 증자 뭐 생각하셔야 되지? 자본금이 증자라고 한다면 자본금이 증가했다니까 자본금이 대변에 있어야 되겠네. 그죠? 자본금 계정이 대변에 있어야 된다. 다 있다. 보통주 천주 주당 6,000원의 액면금액은 자본금 쓰려면 액면금액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가 쓰여야 될까? 천주라 그랬으니까 자본금은 500만원 쓰여 있어야 되죠. 대변에 무조건. 우리 그렇게 자본금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아까도. 그러면 자본금 500만원 돼 있는 것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500만원, 500만원, 자본금 500만원 돼 있죠. 우선 얘는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쓰면 진짜 개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발행하고 주식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은 600만원이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건 다 알 테니까 지금 공통되는 건 답이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뜻이죠. 이거 다 찾는 방법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본 증자일 때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100만원 이익 받겠네? 그럼 걔 이름 뭐예요? 이건 계정으로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 계정만 구분할 줄 알아도 이 답은 금방 맞추는 거죠.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얼마나 쉬워. 그래서 자본 계정 제가 아까도 써드렸지만 꼭 암기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수씨는 꼭 유튜브 봐. 앞에 본 설명해놨으니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기말상품 재고액. 이게 또 나왔죠. 기말상품 재고액을 물어봤는데 원가 흐름 가정은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하고 싶다네요. 그러면 여기 한 번씩 천천히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랬는데 기초상품 재고액이 3만원인데 100개 하나당 단가가 얼마래요? 300원이라고 그러죠. 단기상품 매입액은 32만원이래요. 근데 1000개 그래서 32만원 알겠는데 여기 희한한 게 들어가 있어요. 여지껏 못 봤던 형태죠. 지금 여기 32만원 금액 안에는 32만원인데 별도로 운반비 얼마 들어갔대요? 28,000원 들어갔대죠. 할인 얼마 받았대요? 15,000원 받았대죠. 그럼 우리 산수게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실제로 단기 매입했을 때 단가가 실제로 320원이었나? 이거는 그 1000개 사왔을 때 단가이고, 그죠? 이런 거 아직 반영 안 했다면서요. 그럼 실제 매입액은 얼마예요? 실제 매입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매입액 계산하는 거 배웠잖아요. 매입액 지금 돈 쓴 거는 32만원이죠. 여기서 더해줘야 될 거 있고 빼줘야 될 거 있잖아. 그러면 운반비는 더해줘야 되죠. 그죠? 얼마 더해줘야 돼? 28,000원 더해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 매입 할인? 얘는 빼줘야 되죠. 매입
할인은 빼줘야 돼요. 얼마? 15,000원. 그럼 실제 상품을 매입한 순매입액은 얼마겠습니까? 순매입액은 얼마? 계산기 두들겨야 돼. 아, 답이 있지 밑에. 333,000원 이렇게 되죠. 그죠? 몇 개 구입했대요? 그럼 1000개로 나눠주면 단가가 나오겠죠. 단가는 얼마? 333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 있는 단가 쓰면 안 되죠. 어떤 단가 써야 돼요? 실제로 순수하게 매입한 단가 얘를 써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판매할 수 있는 그럼 수량은 총 몇 개 갖고 있습니까? 100개 하고 1000개 하면 1100개가 있는 거죠. 근데 몇 개를 판매했대요? 980개 판매했대잖아요. 그러면 수량만 계산했을 때 1100개 중에서 980개를 빼면 남는 건 몇 개가 남아요? 120개 남죠? 120개. 자, 120개가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우선 계산해 볼게요. 얘 선입선출법이라 그랬었죠. 선입선출법이면은 앞에 있는 거 먼저 우리가 샀던 것은 이 먼저 없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120개가 어디서 남아있는 거예요? 얘가 남아있겠죠. 1000개 중에서 120개. 그죠? 단가는 얼마짜리가? 단가는 333원짜리가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 그거지같이 여기다가 기말 상품의 실제 수량은 몇 개래요? 115개라죠. 기말 상품 수량은 115개이면서 수량 부족 중 2개는 정상적으로 판단된다. 뭐 그런다고 치고 우리가 기말재고 계산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기말재고 남아있는 실제 수량을 반영해야 돼요. 장부 수량을 반영해야 돼요. 실제 수량 반영해야 되죠. 실제 몇 개 있대요. 우리가 계산한 거는 지금 120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5개는 이타 저타 한 이유로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건 몇 개밖에 없다고. 115개밖에 없다면서요. 그럼 남아있는 기말재고만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333 곱하기 되면 기말재고 금액은 얼마가 납니까? 곱하기 하니까 38,295원 나오죠. 295원. 답은 얘인데 지금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얘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근데 지금 기말재고 계산할 때 얘 필요 있다 없다? 기말재고 결정할 때는 필요 없어요. 얘가 정상적이건 비정상적이건. 근데 지금 여기 수량 차이 난 5개에 대해서 얘가 정상적인 그 차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배울 때 얘는 판매한 거를 본다 그랬었죠.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정상이래요? 2개가 정상이라죠. 그럼 2개는 단가 얼마로 계산해서 333으로 계산해서 걔는 매출원가 처리할 거지 기말재고에 들어갈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3개는 정상이란 뜻, 비정상이란 뜻. 3개는 비정상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정상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얘는 판매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서 없애버린다 그랬죠. 기말재고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말재고는 기말 장부 여기 실제로 있는 재고 금액만 반영하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에 거 지금 얘도 이해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죠? 요거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정상 비정상에 대한 개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실제 남아있는 재고에다가 단가 계산된 거 요걸 적용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 찍는다. 시간 많이 걸리잖아. 이거 틀리면은 이거 점수 몇 점짜리예요? 2점 찜이야. 다 찜이하면 안 되겠지만 문제 보기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거.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손을 대느냐면 위에 용어들 읽어보니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쉽게 배운 것 같거든. 근데 손대면 여기서부터 막히잖아요. 물론
제대로 요것만 공부하셨다면 풀 수 있어요. 지금 저처럼. 근데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어려운 문제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라고 한번 받아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또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갖다가 여러 개를 갖다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못 풀겠으면 그냥 찍어놔요. 맨 마지막에 풀든지. 아시겠죠? 이거 갖고 끙끙거리면 못 풀어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시간 다 가고.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항공은 2월 1일 1년분 임대료. 아까도 우리 기말정리상 결산수정상 나왔었죠. 여기 또 나오네. 2월 1일에 1년분 임대료 6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 받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 뭐에 얘기하고 있어요? 임대료는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익이죠. 수익인데 돈 현금 받았다면 얘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이겠죠. 선불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기말 수정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 선수 수익이든지 선급 비용이든지. 근데 조금 전에 임대료가 수익이라며 그럼 선수 수익 써야 되겠죠. 선수 수익이 뜻이 뭐예요? 내년 거 얼마 미리 받았는지 그거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2월 1일에 1년치를 받았다고 하면 나누기 11로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이잖아. 그러면 11개월치를 계산할래요? 거꾸로 여기 2월 1일이라서 한 달치를 뺄래요? 한 달치는 내년 거겠죠. 그럼 선수 수익 내년 거 50만 원 먼저 받은 거겠네? 그럼 선수 수익 와 있는 거 이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도 있긴 하지만 이런 미친 짓은 안 하겠죠, 설마? 그죠? 올해 거 내년 거 구분 못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선수 수익이 내년 거 먼저 받았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요 계정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 거고. 지금 제 말 금방 이해가 됐다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판관비, 이거 아까도 나왔죠?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어떤 게 답이에요? 크게 얘기해봐요. 몇 번이 답이에요?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는 거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예요. 오케이? 왜냐고 물어보면 대손상각비는 우리 영업과 관련된 일상적인 상거래와 관련돼서 그게 못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판관비고요.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유형자산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영업과 관련돼서. 그죠? 그걸 감가상각 비용 처리했으니까 걔도 판관비예요. 오케이? 근데 4번에 있는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매출채권하고 기타 채권 나눠드렸잖아요. 기타 채권도 못 받을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기타 채권의 계정 뭐뭐 있었어요? 선급금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미수금 있었고, 단기대여금 있었잖아요. 기타 채권에. 근데 얘네들은 일상적인 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채권이다 아니다. 그래서 기타 채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걔네들 못 받았을 때도 대손상각 처리는 해야 돼요. 근데 계정 이름이 달라요.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쓴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럼 얘가 바로 영업 외 비용인 거예요. 기타 채권 일상적인 상거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 희한하게 나와 있죠? 이건 이렇게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까 배웠던 무형자산 중에서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알고 있죠? 근데 얘를 표방한 뭐 연구비도 있고 개발비도 있어요. 연구비는 뭐라 그랬어요? 연구비는 판관비예요. 무슨 비라고요? 판관비. 개발비는 무형자산. 알죠? 이렇게 쓰면 어때요? 연구, 개발비. 이건 뭐예요? 개발비만 무형자산이고 나머지는 개발, 연구, 연관된 단어들 있죠. 경사이고 나발이고 다 판관비예요. 간단하죠?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리후생비가 판관비인 거 모르시나요 혹시? 아니죠? 됐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먼저 문제지 받았을 때 한번 읽어보고 답 금방 체크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 간단한 것들은. 근데 계정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것도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요. 다음 계정 과목 중 수익의 이연이래요. 에이, 참. 이건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죠? 봐요. 손익의 이연이 아니라 수익의 이연이라 그랬어요. 이연자 들어가면 쓸 수 있는 계정 뭐밖에 없어요? 선자 들어간 것밖에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수익이라 그랬어요. 임대료가 수익이에요? 보험료가 수익이에요? 1번이 답이네요.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죠? 나와요. 자, 10번까지는 지금 재무회계에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부가가치세 아까 설명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뭐 나왔네? 납세 의무자 나왔어요. 아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었죠? 지수씨 들어왔을 땐가? 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납세 의무자라 했어요? 첫 번째, 사업자라 그랬었죠.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이고요. 자, 납세 의무자는 영리, 비영리 따진다, 안 따진다? 이거 안 따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가,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다 납세 의무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재화를 수입한, 좀 과세되는 게 세 가지라 그랬었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용액의 공급, 수입재화.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 개인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 예,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어떤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었냐면 그 대한항공 있죠. 그 조 모시게 하는 사람들 자기네 국적기를 통해서 거기 물건들 가져왔죠. 근데 신고 안 하고 그냥 자기네가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그거는 관세청, 그 세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탈세죠, 그거.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도 뭘 할 의무가 있대요? 국세청에도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은 그때 당시에는 안 배웠었고 몰랐으니까 그냥 넘어갔겠지만 그 밀수로 인해서 관세청에서 그 조사를 나갔었어요. 근데 관세청이 이런 세무조사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기 국민 분위기가 어땠어요? 거기 대한항공 관련된 사람들 뭐 그룹 관련된 나왔으면 옛날 세종문화관 앞에서 피켓시위가 난리 났었죠. 그죠?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극히 드문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국세청이 나갈까 말까 되게 고민했단 말이죠. 왜? 앞에서 한번 털었으니까. 이거 또 근데 분명히 얘도 부가세법도 어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드리면 요 내용을 갖다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개인이 수입해도 부가세 납세 의무이 있다 없다. 사업자 아니더라도 개인도 있어요.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오케이. 비영리법인은 납세 의무가 아까 나왔던 거죠.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자방 또 나왔죠. 지금 두 개밖에 안 풀었는데 이게 반복된다면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겠다는 거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이과세제도 부가세 납세 의무자야. 당연히 맞는 말이죠. 됐죠? 누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진이 어디 갔어? 여기는 없어라고 돼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얘가 잘못된 거네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 다시 해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12번 또 보자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아까 이것도 나왔잖아요. 그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거 우리 뭐 봤었죠? 택시. 아니 오늘 궁금하면 택시 한번 타서 물어봐, 달라고 해보세요. 뭐라 그러나. 노점상, 택시, 또 뭐 있었어요? 무인 자동 판매기 앞에 가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해보세요. 아까 또 내국신용장 나왔었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 면세제와 어떤 걸까요?
면세. 얘 면세돼요? 커피하고 딸기잼하고 아이스크림 왜 안 돼요, 얘? 다 가공됐죠. 오케이. 저기 부가세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 생각 안 들어요? 자, 얘는 또 뭐라고 또 표방을 했나 보자고요. 이기 예정일이네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외상 판매 대금 외상 판매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회수 외상 판매를 했는데 대금을 회수하는 약정일이 대금은 아직 안 들어왔죠. 판매하고 약정일은 다음이네. 올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얘는 외상 판매에 따르면 판매는 한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7월 16일 거 보니까 담보 또 나왔네. 담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과세 대상도 아니란 뜻이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주식은 아까 유가증권 얘기했죠. 그 아까 나왔던 얘기 또 나왔네. 뭐만 좀 달라졌어요? 용어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날짜하고. 그럼 해당되는 건 뭐밖에 없겠다. 이 답이네요.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이것도 기본적인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갖고 있는 사람 아니 대상 발급 의무 법인은 무조건 그죠? 개인도 발급 해야 되죠. 개인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과세하고 면세하고 합친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3억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다는 했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공급시기 만약에 오늘이 11월 25일이라면 오늘 재화를 공급했어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오늘 날짜로 발급해야 되죠. 그러면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언제 도착해요? 다음날 도착하죠. 이게 원칙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거래가 빈번해. 한 달에도 10번도 넘게 해. 그럼 그때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게 혼잡스럽겠죠. 그래서 예외로 거래처의 거래가 빈번할 때에는 1일부터 여기 날짜를 쓸게요. 11월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 30일까지 거래한 내역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날짜는 며칠 날짜로? 말일 날짜로 언제까지 발급하라고요? 다음 달, 즉 2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죠? 월합계 세금계산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걸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세청에는 며칠까지 도착하겠어요? 11일. 그렇게 되겠죠? 원칙이 뭐다?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전자세금계산서가 됐던 종이세금계산서가 됐던 그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우리가 흔히 많이 회사에서 쓰는 거는 예외적인 특례예요. 특별한 예. 그래서 근데 이건 많이 쓰죠. 읽어보자고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그랬었죠. 1번이 답이네요. 2번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죠. 개인에 대한 건 여기 써놨으니까.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발급일이 속하는 말일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다음 달 10일. 이거 틀렸죠? 되게 흔하고 일반적인 문제들을 많이 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가세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부가세법을 여러분이 저한테 설명 들을 때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설명 들은 내용들을 문제화시켜서 몇 번만 반복해보면 사실상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들만 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구나 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란 얘기죠. 네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는 뜻이잖아요. 5년간 세금계산서 보관해야 된다. 미친 짓 하는 거죠. 국세청에 지금 자료가 몇 년 동안 보관될 것 같아요? 5년만 보관되겠어요? 그건 거래가 벌써 일어났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그 전산 자료를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은 갖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VCD도 상관없어요. 왜?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는 우리가 바로 또 다운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 그걸 못하러 보관해. 필요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각 회사에서 보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송 자료이기 때문에 파일을 다 보관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여기서 5년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금 세무, 회계 세무 업무를 갖다가 지금 저기 배우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빙서류 있죠. 증빙서류를 보고 우리가 회계 처리하지 않나요? 이 증빙서류를 처리하게 되면 장부라는 것도 나오게 되겠죠. 전표라는 것도 나오죠. 또 재무, 제표도 나오겠죠. 이거 다 자료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거창하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또는 각종 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법인세법에 의해서 여기 회사에서 거래된 모든 장부 증빙서류들은요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왜? 세무조사 나오잖아요. 그건 5년치를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오늘이 2020년 11월 25일이죠. 그죠? 자, 오늘 세무조사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몇 년도 거 5년치를 자료를 달라고 할까요? 경험해 보셨나요? 올해 거는 빼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거부터? 2019년 거부터 거꾸로 역산해서 5년치 자료 다 내놓으라 그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내놓냐고요? 한 장에 내줘요. 장부를 갖다가 회사에서 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꺼내서 층별로 캐비넷 갖다 놓고 쫙 배열해줘야 돼요. 그럼 또 하나 이삿짐이 되겠죠? 그러면 회계 업무, 회계, 세무 업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수시로 자료 갖다 달라 그래요. 그럼 정신 없겠죠? 마비돼요. 세무조사 보통 나오는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세무조사 하는데 이건 지금 녹화하는 거라서 다 쓰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만약에 목표했던 세금 징수액을 못 하잖아요. 세무 공무원들도 나올 때 세무조사 나갈 때요 목표액 갖고 나가요. 그래서 얼마 징수할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못 찾으면 한 달 또 연장해요. 최대 2달까지 가능한데 하여튼 기간이 좀 길수록 많이 힘들어져요. 업무를 거의 마비된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42회까지 풀어보셨죠? 이런 문제 풀어보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 회차보다 두 번째 회차가 조금 낫죠. 다음번에 설명해 드릴 때는 제가 유튜브로 동영상을 남겨드리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되게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오늘 강의는 요거 마감하는 걸로 끝낼게요.